확실하게 100% 거의 온다고 보는 거예요. 난카이 드래프트는 바로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지 바로 가까운 데서 고스란히 9 이상의 파괴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 그런데 일본은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탑이 넘어지잖아. 3개월 동안 수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거 생각해보면 일본이 앞으로 미래가 있나? 지금도 경제가 모습 좋지 않은데. 지금 이제 통계치로 보면은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는 뭐 지진지대니까 연구자들이 엄청 많은데 하나같이 확실하게 100% 거의 온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교토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30년 이내에 난카이 드래프트에서 9 이상의 지진이 올 확률이 70% 80%라고 했다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시점을 딱 정하고 이 시점을 앞뒤로 30년 내에 올 확률이 거의 100%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폭이 한 30년 정도 폭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이거는 100% 온다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준비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난카이 드래프트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후지산이에요. 후지산이 더 먼저 폭발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해요. 지금 뭐 거기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후지산이 화산 재가 도쿄돔에 350배 그런 걸 350개 정도의 양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가나가와 그쪽 지역들은 전부 정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전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일본의 고층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엘리베이터 다 멈춰버리고 수도 다 멈춰버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못 살아.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일본은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철탑이 넘어지고 아직도 일본은 철탑이 굉장히 많아요. 송전 그거 막 넘어지잖아. 3개월 동안 수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태풍이 한번 불고 이거 몇 개 넘어진 거 그거 3개월 동안 수리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빨리 한국 같으면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후다닥 해치워지. 일본은 그게 그런 대비가 너무 느려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태풍이 하도 뭐 작년에 왔던 거 또 때리는데 또 때린다는 식으로 이게 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와서 때려버리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노도반도해도 그래요. 지진 나와가지고. 그게 완전 엉망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수리하려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 사람이 또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난리가 나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국가가 의무를 방기하는 거잖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지진이 어느 정도 규모, 뭐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면은 한국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와도 충분히 대응이 돼요. 그다음에 준비했던 물자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일본은 왔다가 지난해 커버가 되지도 않는데 또 오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고 완전히 한마디로 죽을 맛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 없다 그러면은 복구도 하고 다 하지. 근데 원래 그랬는데 내년에 또 와가 또 그러면 이게 복구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 또 올 텐데.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이 지금 한 최근 5년 사이에 태풍이라든가 자연재해가 너무 많았어요, 일본에. 뭐 오죽하면 일본이 벌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SNS에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이제 결정적인 게 난카이 드래프트 지진인 거예요.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 그거보다 동그라미 하나 붙는다는 거예요. 파괴력이. 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때 동일본 대지진 그렇게 왕창 썰어버렸는데 이번에 여기 나타나면은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30몇만 명이 그냥 사망해버린다 그래요. 거기에 뭐 돈 금액은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몇백 조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정부 부채도 많은데 이게 수습이 되겠냐고. 거기다가 후지산까지 같이 이게 흔들리면 후지산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집안이 취약하니까. 이게 그렇게 흔들어버리면 후지산에 분명히 영향이 갈 거라는 거죠.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도권 한마디로 싹 다 그냥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해보면 일본이 앞으로 미래가 있나? 지금도 경제가 모습 좋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정서적으로 불안한가 하면 일본의 국민들의 사기가 어떨 것 같아? 분명히 온단 말이야. 그 불안을 어떻게 소화시키냐고. 거기에서 무슨 국민적인 의욕이며 우리 잘 살아보세요 하는 뭐 그런 기운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고 한국에도 그렇게 많이 오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도 많고 노력했을 때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성취도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명확해요. 의욕적인 면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더 그렇다고 봐요.
랑카이 드래프트는 9 이상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는 진원지가 저 태평양 쪽 바다에 있었어요. 거기서 밀려오는 거니까 많이 이제 죽잖아. 근데 이 랑카이 드래프트는 바로 옆에서 온다는 거예요. 육지 바로 가까운 데서. 그러면 그 고스란히 그대로 9 이상의 파괴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린다. 그러면은 뭐 뒤집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7월 5일이라고 완전 날짜까지 박았던데 그게 회자가 되는 이유가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동일본 대지진을 그대로 예견했는데 그대로 맞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꿈을 계속 꾸는데 그게 하늘에서 구벌지도를 내려다보는 것이 보인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만화를 그렸는데 너무 정확하게 맞아들어 버리니까 거기 예견한 것 중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몇 개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들어져 버리니까 소름이 돋은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계속 이런 꿈을 꾼다면서 만화를 만드는데 그게 일본 인터넷 들어가보면 잡지에 계속 그 베스트셀러고 계속 그게 올라와요. 와, 그富士山이 흔들리면은 도쿄 수도권이 이제 마비가 된다 이 말이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언제 와도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그거는 지구의 과학이야. 지금까지 통계치로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100년이나 150년 사이에 반드시 그게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통계치로 내니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10년, 20년 그 사이는 인터벌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오니까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파괴력은 더해진다는 거죠. 쌓이는 게 더 많으니까. 되게 허술해요. 종이박스를 가지고 겨우 이제 마루에다 그냥 종이박스 이렇게 뭐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허접한 데는 그냥 진짜 슈퍼 같은 데 가서 박스 있잖아요. 종이박스 같은 거 가져가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조금 이제 괜찮은 데는 나름대로 그 칸막이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는 그 상품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종이인데 그거 아베 전 총리의 형님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올림픽 할 때도 그 전부 그 종이 박스로 가지고 침대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그 아베 총리 형님이 하는 사업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기준에 맞춰야 돼요? 어느 손님의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해요. 공급자 위주로 생각. 일본 사회는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잘 안 팔리고 가격이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게 골판지 그것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얘기한 거지. 환경 친화적인 얘기. 선수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선수들의 입장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 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고 돌아버리는 거지. 한국 하는 거 봐서 한국. 동계올림픽 때 온돌방이 뜨뜻해가지고 선수들 전부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게 막 극락이다 그러고 식사도 엄청 좋았잖아요. 단 한 건의 불만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일본의 식사 막 불만투성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 그런 어떤, 지금 요번에 오사카 박람회 하는 것도 엄청 말썽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옛날에 일본이 대단한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은 삼류국가예요, 삼류국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봐요. 자민당 정치예요, 자민당 정치. 왜냐하면 정치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시스템 문제는 정치가 법률을 만들고 구조조정하고 이런 건 정치가 다 하는 건데 자민당 정치는 이권 정치고 세습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가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는데 심한 게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전부 그 총리하고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 덕을 가지고 그 후광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정말 실력이 있어서 그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세습이에요. 세습.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가업을 하는데 그게 무슨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애완이라든가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왜 그러냐? 선거하게 되면은 자민당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 우익들 25%에서 한 30%, 그 안팎인 사람들은 거의 투표 다 해요. 그런데 투표율이 보통 보면 50% 안팎이에요. 자, 확실히 자민당을 지지하는 25%에 30% 박아버리면은 나머지 20% 이 사람들은 전부 야당 찍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 보수 우익들 그 20%, 5%, 30%를 능가하는 60%, 70% 돼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년 그냥 그 소위 말하는 꼰대들의 보수 우익들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정치가 계속 나오고 나이 든 사람들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 뭐 와서 투표도 하는데 너희들 내가 왜 반영해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민인이 주인이 된 국가가 아니라고요. 세습하는 그 소위 말하는 나라님들, 이 사람들이 나란 거지. 내가 굉장히 이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일본 정치를 30년 동안 해오고 일본 외교안보를. 근데 일본이 왜 저런가 보면은 모든 근원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이 몇십 년, 60년, 70년 계속 해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권이 한번 맺어지잖아. 그러면은 요 정치가들을 한번 이권 맺어놓으면은 변화가 없잖아. 세세도록 그냥 이권 다 챙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이권 세력들한테 그냥 한마디로 쭉쭉 다 빨려들어. 빨대 꽂고 전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갈 세금이 별로 없지. 이게 지금 현재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나는 일본 자민당 정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지난번에 유통기한이 거의 지났는데 지금 생명 겨우 붙여가 연명하고 있잖아요. 자민당이 붕괴해버리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한번 대혼란에 빠지면서 새로운 정치가 발생하는 것, 그게 단기적으로는 힘든 일이라도 정말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게 과연 일본에서 가능할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전 세계가 일본을 바라볼 때 저 나라는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라고 그러냐. 조금씩 떠들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나올 생각이 없는 거지. 서서히 익어가는 거지. 어느 날 온몸이 익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일본에서. 근데 한국을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늘 얘기하지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미개하다고 봐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뭔지 미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의 장로연층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요즘 와서 제가 막 쏟아내는 얘기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엑기스들을 쏟아내는 거고 제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지 절대 일본을 과도하게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 사실 2021년 한일역전 책 쓰고 그때 나왔던 반응하고 3년 지난 지금 반응은 제가 했던 얘기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그게 맞았구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 나눴는데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